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군요. 네, 지금으로부터 5시간 전쯤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의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이파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은 이 법 어디에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금,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죠. 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하는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유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사흘 뒤에 발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over and above our normal tariffs already being charged. And we're also initiating several Section 301 and other investigations. 네,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세법 338조 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조항에 근거해서 관세를 또 부과한다 해도 다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무역 합의의 실효성을 둔 혼란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끝난 기자회견에서 무역 합의 다수는 유효하다며 그렇지 않는 건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이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앞서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세를 낸 기업에 대한 환급 절차에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1000여 곳,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이 대법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소송에서 다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기존의 무역 합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0여 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과 또 절차 마련 등 실제 환급까지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I think the expectation is that refunds for those who file suit will be available at some point, but we don't know when that will be and what kind of process and timeline that would be under.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사라진 자리를 더 강력한 대체 관세로 메우면서 이제부터 진짜 혼란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We shouldn't think that the topic of tariffs is now going away somehow, even beyond potential lawsuits, because the president has any number of other ways that he can continue to try and push for tariffs and impact, levies. So we'll be watching for that.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카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각국이 미국과 맺은 대규모 투자 합의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무기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해왔는데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무관하게 이 같은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이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9월 전에는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다며 반발했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도 결과를 놓고 장시간 토의를 이어간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유를 다듬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고 징역 18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이튿날 연달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2심 재판은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진행하는데 형사 1부와 12부로 각각 배당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에 결론 나야 하고 이후 상고한다면 늦어도 9월 전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면서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렸다며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라면서도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정작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기억이 없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에 투입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회의장문에 접근을 못한다고 보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 재판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왜곡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란 말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12월 4일 이후에 제가 거의 20 이상을 매일 TV를 보고 매일 조사받고 하다 보니까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런 증언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말을 바꾸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다고 상세하게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부관이 제3자적 관점에서 지시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전직 국군 통수권자 면전에서 말을 바꾼 전직 사령관.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전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모레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후 2시 박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1차 공판기일에서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증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구치소 낙상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구속 집행정지 기간 치료받는 병원에서만 머물 수 있고 의료인과 변호인 등만 제한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HBM4를 둘러싼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실리콘밸리 치맥 회동으로 엔비디아와의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자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해외에서는 종말, 멸종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을 합친 렘마겟돈이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반도체 업계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5일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쥔 젠스낭 엔비디아 CEO와 최태원 SK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치킨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 출시와 6세대 HBM, HBM4의 본격 시장 진입에 앞서 AI 동맹의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도전자 삼성전자의 반격도 뺏었습니다. 지난 12일 예정보다 빠르게 세계 최초 HBM4 양산과 출하를 전격 발표하며 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고성능 D램을 사용하고 6세대부터 필수 공정이 된 로직 다이 공정도 파운드리 노하우를 반영해 직접 해결했다는 설명입니다.
TSMC의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을 빌려 HBM4를 완성할 수밖에 없는 하이닉스와 달리 종합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을 장점으로 내세운 셈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BM4를 탑재한 최상위 제품과 5세대 HBM이 들어간 차상위 제품을 동시 출시할 전망입니다. 다 HBM4로 다 시프트하지 않고 3E로 만드는 그런 제품도 계속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두 회사가 그 경쟁 구도만 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같이 성장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이런 가운데 공급 부족 현상으로 범용 메모리 가격은 날뛰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메모리 물량을 흡수해 씨가 마른 D램 가격이 치솟으면서 멸종,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을 합친 이른바 램마겟돈 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범용 D램 가격은 한 달 전보다 24%, 낸드 플래시는 65%나 치솟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낸드는 4배 이상, D램도 8배 넘게 폭등한 셈입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도 시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HBM 생산을 위해서 범용 반도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생산을 아무래도 좀 줄였고요. AI 투자가 멈출 때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AI 시대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한국 반도체 거인들의 뺏고 뺏기는 기술 전쟁. 치열한 혈투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설 연휴 이후 파죽지세로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5,800고지를 밟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지분율이 5%를 넘었다는 소식에 6%대 급등하며 95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5,800선에서 마감해 또다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5,810선에도 근접했는데 시장에선 6,000 돌파도 시간 문제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전날에 이어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8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1%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는 6.2% 급등했고 장중에는 처음으로 95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해 4대 주주에 복귀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최근에 2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20% 가까이 오르는 동안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서 둘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 삼성이 이제 20만 원 오다 보니까 좀 부담되고 하이닉스는 오른 게 없네 이러면서 외국인이나 이제 수급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하이닉스를 쫓아간 것 같아요. 원전과 방산, 보험주도 강세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8% 상승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수혜주로 보험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상한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날 5% 가까이 급등했던 코스닥은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지만 전날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1,44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장 초반 1,451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1,445원까지 하락하는 등 1,44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한 달간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줄어들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던 강남 집값이 보합 전환을 코앞에 둔 가운데 서울에서는 15억 원 이하 중저가 지역 아파트로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12억 원 후반에서 13억 원 초반에 거래됐던 전용 101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이번 달 들어 14억 9천만 원, 15억 원 턱 밑에서 매매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호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또 실수요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건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거래는 계속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 여파로 매물이 많이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주춤했습니다.
그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경기 과천시는 1년 8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은 0.1% 미만으로 보합권, 코앞까지 간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이 0.2%대 상승률을 보인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봐도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가 15억 원 이하 거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원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까지 최대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만큼 매수세가 활발하다는 설명입니다. 중저가 지역의 경우 임대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됨에 따라서 거래가 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물의 소진 속도도 빠를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많이 풀리며 핵심지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키 맞추기 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전직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매니저에게 갑질했는지 등을 묻자 차후에 밝혀질 문제라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아마 바로 잡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전직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대리 처방 심부름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말 박 씨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직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추후 박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모 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양측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찰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7,5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허위 신고 사건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경찰은 물론 119 구조대도 출동했고 임시 휴교 결정이 내려지며 운동장도 텅 비었습니다.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받다는 신고에 비상이 걸린 건데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고등학생 조모군 일당으로 인천뿐 아니라 경기 광주, 충남 아산에 있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비슷한 허위 게시물을 13차례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등 인력 633명이 동원됐고 수색 작업에는 63시간 51분이 소요됐습니다. 인력은 물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건데 인천경찰청은 구속 기소된 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7,544만 원, 낭비된 경찰력의 112 출동수당과 시간외 수당, 출장비, 유류비 등을 모두 종합했다는 설명입니다. 긴급신고 대응이 지연될 수 있고 불필요한 출동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거짓 신고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최대 소송액인데 앞서 서울경찰청은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글을 올린 남성을 상대로 1,8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잠실 야구장 테러와 노원구 고등학교 폭파 협박 등 지난해 잇따른 비슷한 허위 신고 사건들도 손해액 산정이 진행 중입니다.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미성년자인 조군이 물어내지 않더라도 매년 지연 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 자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번 소송이 공중협박은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지게 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후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가 처리되면서 이른바 쓰레기 지역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3년 반 앞당기고 처리 대상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당장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쉬운 대책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은 부족했고 민간업체 처리 용량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시행 첫 달부터 수도권 폐기물 2%가량이 충청권 업체로 이동 처리되면서 지역 간 쓰레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공공소각시설을 빨리 확충하고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결국 정부는 둘 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지 선정에서 기본계획, 행정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1년 8개월에서 8년 2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하기로 공동 목표를 정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열어 폐기물 같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는 공공 전처리 시설 보급도 확대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감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 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주민소송이나 민원이 없으면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완공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쓰레기 떠넘기기 같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되면서 올해 발생 건수가 모두 1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방중 이후 시 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8일에서 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의 다음 종전 협상이 이달 중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협상 대표단의 보고를 받은 뒤 SNS를 통해 전쟁 포로 교환은 계속돼야 하고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정상 간의 만남이라며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면 흔히 폭염이나 녹아내리는 빙하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지구촌은 우리 발밑의 땅이 무너져 내리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역습에 직면해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한 협곡. 폭우가 지나간 자리 거대한 산등성이가 통째로 깎여나가며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이런 발밑의 습격으로 8명이 숨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 160년간 산사태 사망자는 1,800명. 주요 대지진과 화산 폭발 희생자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위기는 뉴질랜드만이 아닙니다.
강우 강도가 급증한 아시아 고산지대와 허리케인이 강력해진 중남미, 산림 벌채가 심각한 아프리카가 새로운 산사태 위험지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산사태 사망률은 전년보다 무려 172%나 폭증했습니다. I personally wouldn't call it climate change. I'd call it climate chaos, actually, to be honest. We're seeing a lot more landslides from rain events because the frequency of the rain events is increasing. 3년 전 사이클론이 덮쳤던 과수원은 이번엔 폭우로 거대한 진흙구덩이가 되면서 재건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It just collapsed through the sheer weight of the water, and that just opened the floodgates to water, debris, slash, which is forestry and wood, that just poured out into the land. 기상학자들은 온난화가 부른 기록적 폭우가 땅을 포화 상태로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AI를 동원해 위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지만 매번 기록을 갈아치우는 자연 앞에 방어선은 무력합니다. 하늘의 온난화가 발밑에 지층 붕괴로 이어지는 시대. 뉴질랜드의 비명은 전 세계가 마주할 거대한 재앙의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YTN 권영입니다. 올해 중국의 춘절 연휴가 역대로 가장 긴 9일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6컷 특수를 누리고 있죠. 중국 구이저우에서도 곳곳에서 한글 표지판을 차려놓고 한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노란 유채꽃밭 위로 삐죽삐죽 솟아오른 봉우리들. 마치 숲을 이룬 듯 끝없이 펼쳐집니다. 중국 내륙의 하롱베이 격인 구이저우 만봉림입니다. 동양의 나이아가라, 황고수를 비롯한 폭포군집은 영화 아바타 현실판, 제2의 장자재로 통합니다. 중국인들에게도 다소 외진 서남부 깊은 내륙.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한글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이저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구이양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 수는 전년 대비 3.7배나 늘었습니다. 2024년 11월 한국인 무비자 입국에 이어 인천, 청주와 직항 노선이 뚫리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대자연의 풍광과 전통 바이주의 고향, 지난해 새로 개통한 625m 세계 최고 다리 등 새로운 효도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런 느낌. 또 세계적인 등산 트레킹 코스, 시골 축구리그 춘차오 등은 마니아층에게도 손짓합니다. 大力推动文旅、体旅、侨旅、酒旅等融合发展。 나흘 동안 이어지는 올해 춘절 연휴, 한국을 찾는 중국인 수도 19만 명에 달해 작년보다 44%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더해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이저우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부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히는 노동당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5년 전엔 7박 8일 동안 이어질 정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당대회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종원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한 건 사실상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입니다. 김일성 시기인 1980년 6차 대회가 열린 뒤 2016년 7차 대회가 열리기까지 무려 36년이나 걸렸습니다. 공백 기간 김정일이 선군 사상을 내세웠던 데다 굶어 죽는 북한 주민이 속출했던 고난의 행군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를 맞아 당 유일 영도 체제가 다시 강조되면서 당대회의 위상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7차 대회가 지금 36년 만에 정말 우리 국민의 운신을 모시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궁지와 자부심이 오드른 정도인가는 우리 전 사람들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헌법보다 높은 당 강령과 규약 개정, 노선 정책 공식화, 총비서 등 핵심 지도기구 선출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명실상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 자리까지 꿰찬 것도 지난 8차 당대회였습니다.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당대회는 통상 경제와 국방 등 분야별 마라톤 회의가 2, 3일 진행된 뒤 당 규약 개정과 조직 인사 등을 거쳐 폐회식으로 마무리됩니다. 5년 전엔 폐회식 이후에도 기념 경축 공연과 열병식까지 이어졌습니다. 개회부터 폐회까지만도 무려 7박 8일, 이후 부대 행사까지 합하면 열흘이 훌쩍 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당대회는 대내외 체제의 우월성을 포장해 선전하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국가를 인도해 나가는 당 국가 체제인데 통상 당대회가 종료되면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돼 헌법 개정 등이 진행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사항이었다가 효력이 정지됐던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구역이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복원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거듭 평화 공존을 강조했는데 북한은 우리 측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대남 적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책으로 언급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남북은 항공기 종류나 전선 위치에 따라 군사분계선 근처 10km에서 40km까지 군이 운용하는 모든 기종의 비행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건 연합 정찰 자산을 활용해 대북 감시 태세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9.19 합의를 폐기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복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무적 판단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 우리의 선의에만 요구하는 이런 게 계속되면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신속하게 반응한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발표한 재발방지책은 남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는 조치라며 정부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접경 지역에서 긴장 고조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경 TF는 오 씨가 관련 사업을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앞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군경 TF는 오 씨에 대해 주범으로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크다고 봤습니다. 오 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지나 경기 파주시로 향하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은 모두 4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군경 TF는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뿐 아니라 우리 군사시설도 무단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겁니다. 군경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능 시험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군경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민간인 등을 비롯해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정보사 소속 대령 등 7명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데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음 주 초면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그룹 BTS의 광화문 공연이 한 달 남은 가운데 경찰은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관리에 특공대까지 투입하기로 하고 불법 행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의 복귀 공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행사 당일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전담팀까지 꾸려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무대가 있는 광화문 광장 북쪽 시작점을 중심으로 덕수궁 대한문까지는 23만 명, 숭례문까지는 26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경찰은 예측했습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을 크게 4구역으로 나눠 경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돼 펜스 내 집중 관리를 펼치는 코어존부터 인파가 유입되는 지역인 콜드존까지 나눴는데 코어존 인근에 인파가 몰릴 경우 외곽 지역부터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행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예매하는 행위, 구매한 표나 행사장 인근 숙박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 온라인상에 협박글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이버 수사대 전담팀을 지정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 발생 시 즉각 처벌할 계획입니다.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고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동과 폭행 등 물리적 행위에도 대비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의 10여 개 강력팀과 경찰 특공대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코미디 장르로 특화된 장진 감독이 10년 만에 신작을 내고 배우 신구부터 신예 금세로까지 배우들을 이끕니다.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는 고선웅 연출과 호흡을 맞추며 연극 무대에 데뷔합니다. 이광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리듬과 언어를 구축해온 장진 연출이 10년 만에 신작을 내놨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과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은행 지하 밀실에 모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블랙 코미디. 신구가 이번 희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신구 선수님 억양으로 이 대사를 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나로 첫 대사 하나만 쥐고 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그러니까 줄거리를 써놓지 않고 간 거죠. 대원루와 같은 역할에 캐스팅된 성지루를 비롯해 장영남과 정영주, 장현성까지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말의 힘을 굉장히 쉽고 혹은 굉장히 깊게 짧은 시간이지만 건드려주는 그런 남다른 에너지가 있는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진이 여태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작품을 잘 만들었는데 설마 딱 한 번 나한테 대본을 줬을 때 못 만들까?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올해 초 국립창극단을 떠난 국악계 아이돌 소리꾼 김준수가 첫 연극에 도전합니다. 초연 당시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받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를 맡아 파격적인 변신에 나섭니다. 연극의 새로운 도전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에너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준수가 표현하는 여성의 캐릭터가 더 이상의 새로움이 있을까? 셰익스피어의 고전인 맥베스를 재해석한 무협극인 이번 공연은 작가 겸 연출가 고선웅이 세운 연극단체 창단 20년을 기념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더 라스트맨이 영국 런던에 진출합니다. 제작사인 네오는 더 라스트맨이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런던의 사우스워크 플레이하우스 엘리펀트에서 영국 초연 무대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멸망한 세계에서 방공호에 고립된 생존자의 심리를 그려낸 1인 뮤지컬인 이 작품은 2021년 처음 관객을 만났습니다. 연극 일리아드 등을 연출한 김달중이 연출을 맡고 기존 시즌에 출연한 배우 김지용과 홍승환을 비롯해 김희우, 김찬종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습도는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천연 공기청정기이자 가습기인 반려식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험기에 난방기를 켜고 미세먼지를 주입하자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하지만 공기정화 식물을 넣자 금세 수치가 떨어집니다. 가습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습도가 35%였던 메마른 공간이 쇠플라라 화분 하나로 60% 가까운 쾌적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약 20제곱미터의 공간에 화분 약 3개에서 5개 정도를 두면 초미세먼지가 20% 정도 감소하고 상대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려식물은 실제로 훌륭한 천연 가전 역할을 합니다. 거실엔 잎이 넓어 미세먼지 흡착이 좋은 고무나무를, 주방엔 일산화탄소를 잡아주는 스킨답섯을, 그리고 침실엔 밤에 산소를 내뿜는 호접란을 두는 등 공간별 맞춤형 배치가 실내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듭니다. 식물을 돌보며 얻는 정서적 치유는 덤입니다.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일단 기분이 좋아요. 청량감이 딱 느껴지고 유난히 초록색이 주는 그런 치유의 효과, 그런 것들을 제가 피부로 직접 느껴요. 최근엔 MBTI 검사처럼 문답을 통해 식물 220여 종 가운데 자신에게 딱 맞는 반려식물을 찾아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식물 인구가 1,7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려식물은 이제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화학 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해 등록이 쉽지 않았던 미생물 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해 사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로 독성 시험 성적서 제출 범위가 축소되고 국내 유래 미생물은 토양 영양 시험이 면제되는 등 기존보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어진 강추위 이후 기온 변동에 따른 농작물의 엄피해와 생육 부진 등 후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시설 채소는 품목별 적정 온도를 유지하되 생육이 저조할 경우 잎에 직접 비료를 뿌려 회복을 돕고 마늘과 양파는 뿌리가 겉돌지 않도록 흡덕기 등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직 겨울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도고요. 낮에는 17도까지 올라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영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이 되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또 중부지방과 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산행 가는 분들은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이 10.7도, 부산은 7.8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와 대전, 대구 모두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